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화산의 윤호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업원 사용 금지 제도라는 건 뭘까요? 유통업자가 자신의 어떤 바게닝 파워뿐만이 아니라 거래 계약상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납품업자들한테 사실은 유통업자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들한테 너네 종업원 좀 데리고 와봐라 해서 거기 와서 좀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실상 대규모 유통업자, 백화점 등 뭐 이런 데서 그 사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자신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를 납품업자들한테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규모 유통업법의 12조에 나타나 있는 규정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조를 딱 보고 1, 2, 3, 4호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그거를 잘 보고 대규모 유통업자 면에서는 그 예외조항에 속한다라고 방어하면 되고요. 나머지 납품업자들은 그런 거에 속하지도 않으니까 공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어요. 법 제12조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의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의 조건을 서면 약정하고, 그죠? 파견된 종업원들을 해당 종업원들을 고용한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려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 짓을 하지 마라. 그러나 1, 2, 3, 4의 경우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1, 2, 3, 4호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겠죠. 첫 번째,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등을 비롯한 재반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경우죠. 그죠? 내가 다 부담을 할 테니까 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이 2호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 이익, 비용 내용의 산출 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죠. 근데 이것을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거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 간접 증거에 의해서 이것을 남용했다라고 해서 2호로 안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러는 겁니다. 납품업자들한테 야, 너네 12조 1항 2호 알지? 야, 이거 너네가 야, 이거 좀 해. 이거 좀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너네가 이거 다 내역을 해오고 서면 좀 만들어봐. 너네가 자발적으로 자발성을 보이려잖아. 서면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진지한 의사로 납품업자들이 서면에 따라서 자신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그죠? 그래서 숙련된 그들만이 아는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들이 와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4호는 특약 매입 거래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상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상품류를 판매 관리하기 위해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로서는 고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 2, 3, 4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단서의 서면에는 이런 예외적으로 종업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이 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지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각각 서명, 지명 날인 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비슷한 각도에서 괴를 같이 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각계격파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시행령 10조 보면 1항 1호 제1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서면에 약정할 사항은 어떤 것이냐? 종업원 수 넣어야 되고요. 근무기간 넣어야 되고요. 근무시간 넣어야 되고요. 종업원 파견받아서 걔네들이 할 업무 내용을 딱 박아둬야 되고요.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부담 여부 및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항 1호에 따라서 그 부담할 비용이 있잖아요. 그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받아서 본인이 다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경우 요구형으로 그랬죠. 인건비를 재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괜찮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떤 것이냐? 인건비, 식비, 교통비, 실비. 그죠? 그다음에 그 밖에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 등이 상품 판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비용 하면 다 하란 소리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종업원의 의미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1항 규정의 취지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무상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갖잖아요. 그거를 기화로 인적 자원에 소용되는 비용을 정가시켜버리는 거, 그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실무상 그 각 호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외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상품에 따라서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신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서도 내가 비용을 부담을 할 테니까 당신의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파는 게 우리 종업원 애들이 가서 설명 잘 하고 파는 게 훨씬 이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서 제가 비용을 댈 테니까 팔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서 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 형태별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예를 들어 직매입 거래에서는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요. 매장 임대차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규제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매장 임대차는 매장만 임대하고요. 원칙적으로 매장 임차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의사대로 종업원을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매입 거래에 비해서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위스탁 거래 할 때는요, 이미 종업원 파견 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위스탁 거래 약정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약 매입 거래라는 거는 사실상 반품 조건부 매매라서 실무상으로는 납품업자들이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자신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이 일하게끔 하는 것으로 1항 위반이 아닌데 언제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 매입 거래, 매입이지, 매매야, 직매입이야. 그런데 왜 해?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12조 1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 등이 인건비 및 재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종업원 파견된다고 그랬죠. 그 1호에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는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조금 계신데요. 예를 들면 파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견 인력에 지급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매입원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 장려금 또는 광고비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예요. 이거 뭐냐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래 우리 12조 1항 단서 제1호에 의해서 인건비 재반 비용 우리가 모두 부담할게요. 이거 저희 법 위반 아닙니다. 종업원 사용하더라도. 그런데 뒤로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옛날에 요거 지금 이것도 해주고 이러는데 법상으로 지금 내가 이거 다 해주지 않냐? 이거 참 힘들다 나도 이러면서 납품업자한테 매입원가 인하를 요구를 한다거나 장려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 장려금이야. 다른 명목으로 장려금 좀 줘. 내가 여기서 지금 다 부담하잖아 법에 의해서. 이러면 아니면 광고비를 좀 더 대라. 이런 식의 다른 걸로 이렇게 돈을 사실상 갈치죠. 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파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파견을 받았으나 약정서상에 기재된 판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진열대, 시식대, 설치 비용 이런 것까지 전부 원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비용 중 일부를 납품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빙자 삼아 다른 쪽으로 돈을 부담시키는 거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2호가 예상이익과 비용 내역 산출 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내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우리 유통업자 회장님 한번 보시죠. 여기 예상 이익은 어떻게 되고요, 산출 근거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젝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종업원 파견을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산출 내역 근거를 제시를 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법 위반으로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 사원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납품업자별로 파견해야 할 판촉사원 수를 할당을 한 다음 그죠? 미리 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머릿속엔 있어요. 판촉사원 수를 납품업자 너는 얼마, 너는 몇 명, 너는 몇 명, 너는 몇 명 세우세요 라고 하면서 개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출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정해준 거 알지? 그리고 너네 12조 1항 단서 제2호 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요청서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로 보시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이건 해줘야죠. 대규모 유통업자가 못하는 거니까 종업원들이 납품업자들이 와서 판촉도 하고 설명도 하고 고객한테 응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숙련된 종업원이란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사례가 있어요. S 회사라고 있는데, 어떤 이마트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서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건이었는데요. 굴비를 팔았어요. 굴비를 팔면서 납품업자, 죄송합니다. 납품업자의 굴비, 받아서 굴비의 원산지, 생산지, 어종 등 내용 숙지만 하고 있는 정도의 일반 판매 직원이 판매 활동이 가능한 분야에서도 하루 넘지 않은 단기간 교육받고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는 숙련된 종업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굴비 원산지 딱 교육시켜서 이분들 굉장히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니 굴비 원산지 이런 거 하루만 교육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걸 3호로 갖다가 비비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의견이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에 따른 재반 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자들이 자발적 파견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3호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이나 판매 업무와 관련된 소정의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단순 상품 판매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 그렇죠? 아니면은 그 다음 줄 보시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시식, 시연, 고객에 대해서 시연, 고객에 대한 관심 제고 수준의 어떤 단순한 판매 업무를 하면서 이런 숙련된 종업원이라는 명목하에 그것을 요구해서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네 번째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률을 판매 관리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인데 아직은 관련 고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1, 2, 3호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항에 보시면 1항의 단서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 납품업자들이 제1항 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규명 날인을 해야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시행령 10조 제1항 보시면 약정 사항이 있었죠? 아까 쭉 있었는데 약정 예시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종업원 파견받으면서 약정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5명에서 10명 사이 유동적으로 오픈을 해놓고요. 기간은 한 2달, 요때죠? 2달, 2월 1일에서 3월 1일 딱 이렇게 해놓고 정해놓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5시입니다. 중식시간 포함하여 8시간입니다. 제품을 설명하고 홍보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건비 부담은 납품업체가 자체로 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파견 약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항을 잘 읽어보시면 범위상의 한계가 있는데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한정해서 할 때만 파견 종업원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1번 보실까요? 파견된 종업원을 다 좋다, 약정도 하고 다 했는데 어디다가 쓰냐면요. 계산대에서 현금 출납, 보조 업무, 포장 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통로나 화장실 등의 매장, 공용 공간 청소 이런 공간에서 고객 응대 및 안내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라든가 그것이 사실상 납품업자들이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창고 반입 업무, 쇼핑 카트 회수 정리 이런 거 이런 데 시키면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이런 데다가 해놓고 여기다가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된 종업원들에게 자사 상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재고 파악 관리, 진열 업무를 맡기는 행위. 내가 해서 내 물건이 잘 팔리게끔 해야지. 내가 해놓고선 다른 파견된 종업원, 다른 납품업자들 상품에 갖다가 쓰시면 안 되시죠. 그렇죠? 그것이 공동 파견, 연합 파견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는 구분되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납품업자의 직매입 상품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판촉 사원을 파견받아서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PB 상품에 대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PB 상품, 그죠? 프라이빗한 어떤 브랜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시면 많이 보시죠. PB 상품은 뭐냐면요. 대규모 유통업자가요. 과거에는 제조업자가 해서 유통업자가 한 번 더 거쳤다가 유통업자에 왔는데요. 이거는 PB 상품은요. 아시죠? 치킨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백화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노 브랜드 제품 이래가지고 좀 저렴하게 팔리는데 그거에 갖다가 쓰는 거예요. 얘네들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PB 상품 사실 이거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유통비도 아끼고 하는 건데 이 중간 단계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제조업자한테 직접 발주를 넣는 구조입니다. PB가. 근데 이 노브랜드 상품을 하면서 거기다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서 거기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업무 범위상의 한계가 있는데 넘어가죠. 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신결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신결례를 볼 건데요. 이게 피시민이 굉장히 큰 L사였습니다. L사였는데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소요 인건비도 당시에 100만, 1000만억, 10억, 48억, 얼마냐, 100만원, 1000만억, 10억에 48억 정도 인건비가 되고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 쇼핑 주식회사가 A라는 납품업자였는데요. 납품업자의 차별화돈육 셀록포크를 납품하는 매장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파견 약정을 체결을 했어요. 걔네들한테 이제 파견 약정을 체결을 하고 2012년 6월부터 15년 11월까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아서 자신의 서울역점 등 34개 점포. 와, 그죠? 34개 점포에서 삼겹살, 목심, 등 돼지고기를 세절 자르는 거죠. 가벼운 이렇게 슬라이스를 를 굉장히 하는 건데요. 세절하는 거, 포장, 진열, 판매하는 작업에 종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재반 비용 전액은 아래 표시되었듯이 납품업자 A가 전부 부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받은 납품 대금은 210만 원 얼마인가 100만, 1000만 원, 10억, 100억, 200, 한 10억 정도 되는 납품 대금을 받았고요. 했는데 지금 종업원 파견을 다 해서 걔네들이 다 한 겁니다. 피시민이 2014년부터 15년 기간 동안 A로부터 3건의 판촉사원 파견 요청 공문상의 예상 매출액 이익, 수입 비용, 추가 이익은 3년 연속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됐었고요. 그 당시에 산출 근거는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뭐냐면요. 34개 점포에 근무하게 했다. 그죠? 그런데 그 상품의 판매, 관리 업무란 아까 보시다시피 상품 판매 관리 업무에 한정시켜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뭐 청소하는데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화장실 안내한다는 데 쓰거나 그런 데 쓰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약정을 받아도 그런 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판매 관리 업무에 의미가 나와 있고요. 피지민과 A가 체결한 직매입 표준거래 계약서에 따르면 분명히 이 조문에 따라서 상품의 판매, 관리 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시민이 납품받은 돼지고기 써는 업무에 그 종업원들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납품업자가 덩어리 형태로 납품한 돼지고기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잘게 썰어 가공화하는 상품화 작업이니까 이거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정하는 상품의 판매, 관리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오셔서 자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그럼 다른 상에 예외적으로 납품을 종업원을 파견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찾아봤는데 파견된 인건비를 A가 모두 부담했으니까 1호에 해당하지 않죠? 그거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라서 그래서 1호 적용한대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진열, 판매, 세절, 포장 업무는 특수한 판매 기법 능력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그 특수한 판매 기법이 적용된다는 3호에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전문 지식이 특성상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고시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호 아직 없죠? 저 4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용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명시한 서면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은 것도 아니니까 2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요청 공문에 예상이익과 비용의 객관적이고 구체적 산출 근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3년간 쭉 읽어보시면 동일하게 개입되어 있다.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발적으로 한 서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1, 2, 3, 4호 모두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모든 인건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서면 작성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대해 부담시키지 마세요. 두 번째, 예상이익과 비용이 산출되어 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의하지도 않고 파견을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종업원을 파견받아서 납품하는 돈육의 판매 관리 업무 이외의 돼지고기 자르는데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하는 종사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한테 통지하세요. 그 후에 그 통지 후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다음 과징금은 국고에 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제도 제12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부인 도우화산에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으로는 지금 업데이트 중인데요. 법무법인 도우 치시면 됩니다. 도우 치시면 법무법인 도우화산 전체 구성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